젊은 청년. 네. 네. 청년 경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경매라고 하는 경매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완베스트라고 하고요. 네. 저는 90년대생 경매 투자자이고, 우와. 경매를 시작한 지는 한 이제 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야, 네. 그럼 엄청 빨리 시작하셨네요? 거의 2019년도부터 공부는 시작을 했었고요. 네. 네, 첫 투자를 했던 거는 2020년도에. 저는 현재 직장인 경매 투자자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메탄동. 네, 메탄동에 있는. 메탄동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 권리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뭔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할 돈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냥 내가 낙찰자가 추가로 떠낼 돈이 없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57명이나 들어와서 2억 5,200만 원 정도에 받아가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에 현재 그냥 매물 나와 있는 게 한 2억 5천대 정도 됩니다. 그냥 네. 시세에 가져갔네요. 시세에 가져가거나 뭐 거의 뭐 500만 원 싸게 낙찰 받아가거나. 네. 그죠? 근데 명도하고 어쩌고 하면 그쵸. 명도하는 비용 들어가고 뭐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네. 뭐 인테리어 더 해야 되면 사실상 이 금액에 받는 게 손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57명이 몰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 네. 누구나 그죠. 선호하는 동네, 그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지역. 그리고 누구나 낙찰받아도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물건.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물건들에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이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를 10번, 20번 들어가면은 한 번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러니까 확률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로또를 사거나 청약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청약을 넣는 것도 언젠간 되겠죠. 근데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물건들만 계속 들어가면은 뭐 57명이 들어왔으니 뭐 50번, 60번 넣다 보면은 한 번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받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사례인데 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좀 커요. 대형 평수이기도 하고. 40평. 네. 그래서 40평형 아파트인데 일단 안산이고 40평형의 이제 대형 아파트다 보니 조금 입찰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안산 40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안산 40평? 안산 40평을 받아서 누가 살지? 안산에 뭐 외국인들만 살지 않나? 뭐 40평형 아파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누가 이걸 사줄까?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입찰이 지금 3명 들어왔어요. 저 빼고 2명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 나머지 2명도 누군지 알아요. 왜요? 제가 이 집을 가봤거든요. 이 집을 가봐서 여기 임차인분이 살고 계셨어요. 여기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갛게 나오는데, 이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갔던 이유는 어차피 이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분은 본인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요. 혹시 이 집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문을 두들겨서 퇴근하고 여기 가서 내부 좀 인테리어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입찰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입찰을 할 거니 굳이 저한테 이 내부가 인테리어 얼마나 돼 있고 잘 돼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분도 입찰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채권자 중에 한 명도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여기 입찰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3명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3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는 사람 3명. 네, 저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여기 채권자. 법원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대리 입찰하신 거예요? 그냥 대리 입찰로 했습니다. 네. 같이 만났으면 재밌었겠다. 만났으면 재밌었겠죠.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근데 그 두 분들도 엄청 저렴하게, 제가 3억 5천을 썼는데 2등이 3억 3,600이죠. 네. 2천만 원을 싸게 입찰을 한 거죠. 거의 한 번 유찰된 금액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입찰을 한 건데, 뭐 둘 다 폐차를 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된 거고, 잔금을 1월에 잔금 납부를 하고 계약서는 2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 25일 날 잔금을 받기로 했고 4억 1,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세는 얼마입니까? 시세는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건 4억 5천짜리도 있었고, 뭐 보통 한 4억 한 2, 3천 정도? 그러네. 네. 2, 3천 정도 됐겠다. 네, 2, 3천 정도 시세인데, 지금은 이제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비조정 지역에 있어서는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내면은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는 종소세를 내게 되고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뭐 한 20%에서 많아야 30%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도를 하게 된 거고 3억 5천에 받아서 4억 1,500에 팔면은 뭐 세전으로만 봐도 6천만 원 정도고 세금을 다 떼고서라도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죠. 네. 아주 훌륭한. 그쵸. 한 3, 4개월 만에 예, 뭐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달에 예, 근 1,000만 원 이상 그쵸. 한 달에 1,000만 원. 본 거죠. 그쵸. 이렇게만 계속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 포인트는 이 아까 물건과 이 물건의 차이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메탄돈과. 네, 그죠. 메탄동 57명이 들어와서 500만 원을 벌 거냐. 안산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3명이 들어가서 높은 확률로 6천만 원을 벌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봤을 때 앞에 거 같은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물건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물건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매라고 하면은 일단 편견을 갖고 계신 것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경매는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운인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는 하죠. 네, 경매이기 때문에. 근데 뭐 90%가 운이 아니거든요. 네, 뭐 경매가 20명, 30명 들어와서 그 중에 내가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실력도 사실 늘지 않아요. 네, 그냥 운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건 내가 못해서 폐차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운이 안 좋았던 거다. 그럼 운이 안 좋게 20번, 30번을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 지쳐서 경매를 떠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고 이제 5년, 6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경쟁이 적은 물건을 찾아서 내가 들어갈까. 예, 이 고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예, 물건을 찾는 것보다도. 그게 왜냐면 수익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분의 사례인데 파주입니다. 파주. 네, 파주 동패동이라는 곳이고 일단 저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뭐 수원, 안양, 뭐 성남 이런 데는 뭐 특수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잘 입찰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입찰자가 일단 많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막 120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 물건을 알고 수익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경기 남부 쪽보다는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파주. 네. 뭐 이런데. 파주 하면은 사실 엄청 이제 인식상으로 거의 뭐 북한과 붙어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뭐 별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금액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수익만 내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뭐 실거주 하려는 아파트를 구하는 거면은 말이 달라지겠지만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경쟁이 더 적은 거를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실제 추천을 해드려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신 거고 이야. 보면은 여기 위치가 이제 GTX A 파주 운정역이 생겼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너무 가깝진 않아요. 한 마을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그야말로 거리? 애매한. 이것도 반대로 GTX에서 너무 가까운 아파트다. 그러면은 입찰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겠죠. 네. 왜냐면 누구나 좋은 걸 또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들어갔던 거이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대형 평수죠.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돼서 3억 3천에 입찰을 했고 입찰자 4명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네. 네, 일단 아파트인데 10명이 안 들었으면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억 3천에 받아서 2등이 3억 2,500이었으니까 이거는 2등보다 한 500만 원 딱 비싸게 받았으니까 되게 잘 적절한. 네, 적절하게 잘 받은 케이스고 네, 이것도 명도하고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하고 바로 매도가 된 케이스예요. 네, 잔금은 6월인데 지금 잔금 치르고 얼마 만에 매도한 거예요? 납부를 지금 3월 7일 날 잔금 납부를 하고 계약서를 언제 쓴 거지? 계약서가 뭐 한 4월? 네, 쯤에 썼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잔금을 계약할 때 한 2-3달 정도 잡으니까 따끈따끈한 사례네요. 네, 엄청 따끈따끈한 아직 잔금 치르지도 않았어요. 잔금 전입니다. 여기는 시세가 한 실거래가 4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억 9천 내는 거죠. 빨리 하려고. 네, 빨리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3억 8,700, 뭐 300만 원 또 이제 깎은 것 같아. 300 그죠? 깎은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300만 원 깎아서 1000 내렸는데 네. 300 깎은 거야. 네, 300 깎아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케이스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 매매 사업자를 요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도 유명해져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곳들 위주로는 단기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대형 평수를 잘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전용 면적 8호가 넘어가면은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할 때 네.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분들. 근데 부가세를 내면은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부가세를 계산해보고 그 금액만큼 낮춰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1,000만 원을 낸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3억 4천에 입찰을 하려고 했으면 부가세 1,000만 원 내야 하니까 3억 3천에 받으면 사실 수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사실 안 한다는 거죠. 그거 한 번만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건데 물론 살짝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입찰자가 4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아마 이제 8호가 안 됐으면은 전용 84 30평대 아파트거나 59 20평대 아파트였으면은 4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10명, 20명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수익만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쟁 더 적은 거 들어가서 부가세 내가 한 1,000만 원 내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1,000만 원 내더라도 바로 받아서 뭐 한 달, 2달 만에 계약해가지고 매도할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수익 측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되게 적은 경쟁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 지산동은 그 사실 뭐 평택의 고덕 신도시 뭐 이런 쪽은 또 아니고. 네. 근데 그쪽도 사실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맞습니다. 평택이 요즘 막 분위기 안 좋은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지역을 살펴봅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입찰 잘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다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 뭐 분위기 안 좋다 뭐 40%까지 뭐 폭락을 했다 이러면은 경매하는 분들도 다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사실 하락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락한 사유가 원복이 될 수 있느냐 예, 뭐 그게 원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 아니면 금방 이제 해결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사실 대부분은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뭐 신도시 쪽에 있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대형 면적이죠. 여기는 한번 유찰돼서 2억 9,600이었는데 3억에 낙찰됐죠. 네. 근데 입찰자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좀 쎄한데 한 명이면은 사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물건이거나 잘못 들어갔고. 네, 잘못 낙찰을 받은 거거나 쎄한 물건이거나 근데 이거는 뭐 쎄한 물건은 아니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단 보면은 입찰자 한 명 경쟁이 그냥 아예 없는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사오는 거. 이 물건은 3억에 받아서 지금 잔금 납부를 1월에 했죠. 올해 1월 달에 잔금 납부를 했고 네. 4월 4일 날 잔금을 받은 물건인데 4억 1,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어유 따끈따끈한 물건이네. 네, 아주 이번 달에 매도를 한 어. 이번 달에 잔금을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인데 3억 100에 받았죠. 네. 3억 100에 받은 거를 4억 1,000에 팔았어요. 네. 네. 근데 아무런 경쟁이 없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포인트죠. 물론 이 물건도 이제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생각하면은 또 부가세가 한 1,000만 원대 정도 나왔을 건데 뭐 부가세 내더라도 이 수익이 1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단독으로 받는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경매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꾸준히 입찰을 하다 보면은 이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물건은 뭐 운이 아예 안 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운도 다른 거고. 왜냐면 이 물건이 뭐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거라고는 아마 이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찰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대형 평수는 경쟁이 적기 때문에 그냥 경쟁 없이 낙찰을 받아서 1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포인트는 그거네요. 보니까 안 좋은 분위기의 지역. 맞아요. 네. 완전 최상급지가 아닌 맞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메인 아파트 브랜드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평수도 평수도 좀 매수세가 없는 약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막 임장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는 40평대를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단적으로 40평대를 받아서 30평대보다 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평대 낙찰 금액을 여기도 30평대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30평대의 금액에 매도되는 금액으로 그냥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는 대형 평수의 수요가 없다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랑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똑같으면은 40평대를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매매 사업자 단기 매도 얘기를 쭉 드렸는데 저는 이 시기에 따라서 단기 매도를 해도 되고 뭐 단기 매도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뭐 계속 나는 경매를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나 할 수도 있죠. 혹은 난 정말 그냥 좋은 거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다 라는 분도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사례도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받은 사례인데 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여기 은행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예요.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실까요? 재건축. 그죠. 재건축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 전용 84 30평대 아파트였고 여기는 좀 많이 들어오긴 했죠. 네, 24명이 들어와서 6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지 지분 네. 살벌하죠. 대지 지분이 뭐 전용 면적보다 지금 크죠. 네. 네, 대지 지분이 엄청난 아파트고 지금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뭐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서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막 수주전을 벌였던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성남의 분위기가 요즘은 굉장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좋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24명이긴 한데 이 이전 6억 6천에 낙찰받기 이전에 지금 이게 4억 3천인데 여기 사실 2차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2차가 지금 유찰이 또 됐었던 거거든요. 네. 2차 유찰됐던 최저 매각가가 6억 2천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6억 2천인데 유찰이 된 거예요.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6억 2천에 그냥 들어갔으면 단독으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 그때 이제 제가 6억 2천에 입찰을 추천을 드렸는데도 그분이 약간 입찰을 안 하시다가 못 하시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또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꼭 입찰 받고 싶다, 낙찰 받고 싶다 하셔서 금액을 사실 조금 높게 쓴 거예요. 원래라면 6억 2천을 받을 수 있었던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이지만 조금 6억 6천까지 썼는데 보면은 2등 금액도 6억 3천이죠. 네, 그러니까 2등도 여기가 이 정도 금액의 아파트가 사실 아니거든요. 호가는 막 8억까지 갔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을 못해서? 일단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입찰을 못 하셨던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채무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전입신고가 빠르다 보니 이제 부모 자식 관계 간에도 적법하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보증금을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으면 적법하게 인정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어서 2차 때는 입찰을 못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유찰이 되고 더 이 물건 욕심이 좀 나다 보니 더 조사를 잘 하셔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그런 임대차 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신 거고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네. 살고 있는 부모님을? 네. 어차피 같은 세대를 이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 또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에 나온 집을 내가 문을 두드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네. 혹은 이 내부의 인테리어를 사실 확인하고 싶잖아요. 인테리어에 따라서 요즘에는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5천만 원에서 뭐 1억까지도 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 그냥 문 두들기면 됩니다. 물론 뭐 안전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냥 문을 두들겨서 뭐 경매 때문에 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막 안전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그 문을 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안을 보는 거예요. 네. 그 틈새로? 네, 그 틈새로. 대충 여기가 언젠가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라도, 뭐, 막말로 뭐 그분이 뭐 저한테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짜증나고 뭐 그냥 욕을 할 수도 있을 뿐이지. 그 정도로라도 파악은 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이 사례도 그냥 부모 자식 간이었던 것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6억 6천의 낙찰을 받았던 사례고. 그래서 뭐 여기가 실제로는 낙찰받은 이후에 포스코에서 수주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매매 효과로는 뭐 8억 5천에서 9억까지 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6억 6천에 받았으니까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 6억 6천이냐 6억 2천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네. 그죠?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아파트에서는. 그죠? 뭐 재건축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재건축이 잘 되고 있고 지금으로도 그냥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단기 매도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저도 물론 단기 매도해서 뭐 2억을 벌 수 있겠지만 이건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가면은 뭐 앞으로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매매 사업자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나는 이미 실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은 난 매매 사업자 또 하려면 또 다른 걸 낙찰 받아버리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인데 이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다른 걸 또 받아버리면. 그러네요. 그런 궁금증.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고 추가로 낙찰받는 집은 매매사업자를 내서 이 세무사님께 이 재고자산이라고 등록을 하면은 그 추가로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 실거주 주택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꼭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2주택을 계속 뭐 매매사업자로 팔아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에 따라 본인들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실거주 하시는 주택이 보통 있으시니 그 한 주택은 그냥 똘똘한 거 한 채 가져가시고
계속 그냥 갈아타기 하시면서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시고 어차피 지금 취득세로는 2주택까지는 취득할 수 있으니 이 두 번째 취득하는 집은 매매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시면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시세 차익과 매매사업자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단기간에 매도를 통한 한 몇천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현금 흐름적인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채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비과세 깨질까봐 그죠? 네, 맞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관양동이네요. 네, 건양동. 이제 평촌 쪽에 가까운 네, 건양동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7억 1,500만 원에 단독 낙찰. 네, 단독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7억 7,4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물론 이게 매도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낙찰 받고 여기 살고 계셨던 채무자분이 내가 이 집 8억에 사주겠다고 협상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낙찰자분이 사실 그냥 그런 협상 무시하고 그냥 빨리 명도해서 팔으셨어도 됐는데 이분이 조금 그냥 이걸 기다려 주신 거죠. 네. 시간 끌기였던 거예요? 시간 끌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정말 그분은 이제 8억에 계속 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분들이 사업 하시다가 좀 안 되셔가지고 경매로 나온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내가 8억 마련해서 이제 다시 되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계약금도 걸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계약이 좀 잘 안 되고 예, 그분은 이제 명도를 해서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조금 해서 이제 매도를 해서 7억 7천에 매도를 한 케이스이고요. 보시면은 이 물건도 단독 낙찰이잖아요. 실제로 2024년 3월이면은 1년 전 얘기인데 1년 전에도 사실 여기가 한 실거래가 살펴보면은 1층이 뭐 7억 7천,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억 7, 8천짜리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혼자 낙찰 받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단독 낙찰이면은 제가 아까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좀 쎄한 물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나 이제 권리관 상황의 관계를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선순위 가등기라는 등기는 되게 무서운 등기긴 해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잘 입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을 받아도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면은 이 사람에게 내 소유권을 뺏겨요. 그렇죠. 낙찰을 받고서도.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선순위 가등기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냐를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사실 90%는 그냥 이거 보면 바로 뒤로 가기 누릅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살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고들어 보니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가등기를 치고 이 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선순위 가등기의 효력을 이미 이 권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한참 전 얘기예요. 이 가등기가 1980년대에 등기되어 있었던 가등기입니다. 네. 근데 왜 말소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말소를 사실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네. 그냥 말소를 안 하고서 그냥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낙찰을 받더라도 이분이 뭐 갑자기 본등기를 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물건이었던 거고 이미 효력도 끝난 거고. 그럼 이 가등기는 어떻게 지웠어요? 가등기는 그냥 이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냥 직권 말소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분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는 게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를 본등기 쳐서 효력을 이미 사용을 했고 가등기권이라는 게 이미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한테 중간에 소유권이 한번 넘어갔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라는 게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안 지웠구나. 네, 안 지운 거죠 그냥. 그리고 이 가등기권의 소멸 시효가 한 토탈 20년 정도로 보는데 이미 80년도에 찍혀 있었던 가등기이기 때문에 20년이 이미 훌쩍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소멸 시효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 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좀 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가등기라는 게 그 등기만 한 번만 살펴봐도 소유권이 이전됐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 선순위 가등기권이라는 거에 소멸 시효가 20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공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단독 낙찰 받아서 7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경매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반 매매로는 이런 물건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경매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이런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 7억 초반에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7억 7,400에 네, 7,400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하셨고. 이것도 뭐 진행 중입니다. 아주 뭐 따끈따끈한. 그죠. 잔금이 5월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최근 사례 위주로만. 네, 너무 또 옛날 거 가져오면은 그때는 되고 뭐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부러 매도된 것만 또 가져왔어요. 그렇죠. 계약서를 또 인증을 해야. 네. 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물건이었는데 48평입니다. 네, 전용 48평 거의 뭐 경기도 광주? 그죠, 50평대 경기도 광주에 50평대 별로 일단 땡기지가 않죠. 안 끌려요. 네, 끌리지가 않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끌리지 않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는 나만 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 물건을 들어가는데 여기도 4억 5천에 올해 1월 달에 낙찰 받은 물건이고 입찰이 또 3명이죠. 딱 좋네. 3명이 들어오면 정말 확률이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도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빨간 글씨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네. 부모님이네, 형님입니까? 네, 여기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그냥 전입은 다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입신고 날짜가 이 등기상에 찍혀있는 선순위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 경매 사이트를 여러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 사이트는 그냥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냥 전입신고를 빨리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냥 빨갛게 찍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진짜인이 아니냐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퍼즐을 풀어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지. 맞아요.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 본인의 몫인 거고.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가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파트는 가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경매 나온 거 뭐 어차피 여기 얼마에 팔린지 다 알고. 근데 저는 항상 역발상이죠. 가볼 필요가 없는 아파트는 나만 가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그냥 얼마에 팔리는 거구나.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 팔린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면은 사실 4만 원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90%는 뒤로 가기 눌렀을 거고 이거 보자마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매 사이트 아래 보면은 전입일자만 나와 있고 보증금 얼마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탁 막히는데. 그죠. 보증금 미상에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미상 찍혔으면 뒤로 가기. 미상 찍혔으면은 일단 대항력만 보고는 한 90% 뒤로 가고 미상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나머지 10% 중에서도 거의 9%는 다 뒤로 가고 1% 정도만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에 3명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 3명도 사실 이 나머지 2명도 이거를 뭐 제대로 뭐 밝혀냈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사람들이 입찰을 하더라. 알아보고. 그래서 이 물건도 5억 8천. 네, 5억 8천에 잔금을 2월 17일 날 받았는데 이 보시면은 잔금 납부를 2월 10일 날 했어요. 2월 10일 날 잔금 납부했고 2월 17일 날 일주일 만에. 계약은 잔금 전에 했다는 거예요? 거의 잔금을 치자마자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팔렸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잔금을 굉장히 빨리 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5억 8천이 싸게 판 겁니다. 원래 시세는 한 6억 정도 하는데 잔금을 좀 빨리 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좀 내려서 판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억 8천이니까 뭐 사실 그죠, 세전으로 1억 3천에 수익을 낸 어마어마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기 광주 신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뭐 이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2, 3년을 여기를 가져갔을 때 뭐 드라마틱한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내는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는 거고. 아까 같은 은행주공 같은 그런 좋은 입지에 좋은 막 재건축, 재개발 이런 아파트나 빌라들은 그냥 2년을 보유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단기 매도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낙찰받고 매도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세입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그쵸.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없고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치릅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네,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서 네. 일단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 네. 대출이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찰을 받아서 보통 잔금 치기 전에 명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는 그 살고 계신 분을 이사를 보내는 거죠. 뭐 세입자면 세입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면 소유자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정말 적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사시면 그분은 잔금 치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배당을 받을 때까지 사실을 법적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나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대부분 보여드렸던 물건은 소유자가 그냥 점유하는 물건이 많거든요. 소유자분들은 어차피 배당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낙찰 받자마자 그냥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서 계속 협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사비를 어느 정도는 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이사비를 막 아끼는 거를 막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게 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사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강제 집행까지 가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끌면 사실 그동안에 다른 투자를 못하는 단점도 있고 대출의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사비를 주고 서로 웃으면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낙찰받고 이제 점유자, 소유자분 만나서 협의하고, 근데 뭐 너무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를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최대한 봐드리는 선에서 이사비 드리고 웃으면서 내보내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낙찰 잔금을 치는 거죠. 거의 이제 공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막 잔금 치고 일주일 만에 팔렸다 이런 게 잔금을 친 이후에 내놓고 일주일 만에 팔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명도는 사실 그 전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미 공시를 사실 만들어 놓은 채로 잔금을 치고 이제 내놓으니까 집 보러도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격을 일단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시세보다. 그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도라고 한다면 그게 포인트인 이유가 어차피 뭐 시세가 뭐 6억이다. 그러면은 5억 8천에 내놓으면 2천만 원이 싸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러면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싸게 파냐? 2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보다 빨리 매도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서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좀 괜찮다. 빨리 매도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포인트는 이거네요. 대표님의 어떤 투자 스타일, 네, 경매의 스타일은 일단 남들이 안 보는 물건, 네, 맞습니다. 뻔한 지역의 뻔한 아파트, 뻔한 브랜드 말고 네, 네, 뻔하지 않은 평형, 뻔하지 맞아요. 않은 지역, 맞아요. 뻔하지 않은 아파트에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죠. 그다음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 찍혀 있는 거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진짜로 빨간 게 위험한 거다. 그럼 못 들어가겠죠. 저도 빨간 게 찍혀 있는 거를 최대한 막 조사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심증으로는 90% 허위,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인데 결정적인 뭐가 없어. 결정적인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못 들어갑니다. 어. 네, 왜냐하면 진짜로 만에 하나 1%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최대한 조사를 해보고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만 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 좀 뭔가 매수를 낮게 저가로 맞아요. 저가로 매수를 해서 네, 공시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빠른 매도가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이사비도 또 주기 때문에 또 빠른 명도가 그죠. 가능하고 빠른 명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내놓기 때문에 네, 또 빨리 팔릴 수 네, 있고 빨리 팔리고. 이런 순환 구조로 네, 그런 순환 구조로 이제 단기 매도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거주할 아파트를 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욕심내서 높은 금액을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2년 거주를 할 생각이고 네. 좀 똘똘한 한 채를 2년 갖고 있어도 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네. 그런 거는 조금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왜냐면 경매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게 묻어있는 것들은 조금 가격을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건 2년 보유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경매를 하는 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반 매매로 못 사는 거를 경매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다 전 아파트가 다 묶였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경매로 받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그냥 경매로 받아서 사실 갭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한 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경매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층 물건이 나왔는데 감정가 18억에 나왔거든요. 18억에 유찰이 됐어요. 근데 한번 유찰이 되니까 이제 한 20% 빠지잖아요. 그 다음 회차에서 한 9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1억에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이제 좀 더 하면은 18억에 그냥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예, 한번 유찰돼서 21억에 낙찰이 되느니 그런 것들은 그때는 물론 토지거래 허가 묶이기 전이었긴 했지만 그런 거 받아서 그냥 전세 내놔도 괜찮은 물건이고 그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인 물건들도 경매로 받아서는 갭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랑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꼭 경매로 하는 게 무조건 싸게 사니까 경매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첫 번째긴 하지만 일반 매매로 못 사는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것들은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경매로는 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포인트가 있겠죠. 네. 이거 일반 매매로는 여기 관쳐놨으니까 여기는 못 사요. 이런 게 많을 텐데 뭐 솔직히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서울시 전역이 갑자기 뭐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 관쳐놨는 데는 이제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관쳐 난 것도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네?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매라는 거는 누구든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게 많으니까 사실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많이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좀 많이 조심할 수 있고 네.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저당이 있는 집에는 내가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하면은 내 대항력이 없어서 뭐 내 전세금을 뺏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파악할 수도 있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강남이나 이런 데 고가 아파트를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매매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매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매 무조건 모든 부동산을 경매로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경매는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시기와 어떤 때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게 유리한 때가 있는 거고 네, 물건에 따라서도 매매로 못 사는 거를 경매로 샀을 때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로서 경매를 갖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실 네. 그냥 가서 주워서 사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처럼 강남 3구 빼고 지금 네. 그 용산까지 해서 네네. 이런 인기 지역 빼고 목동 빼고 네네. 그 나머지 지역 아까 보여드렸던 안양이라든지 뭐 그렇죠. 좀 애매모호한 네, 지역들 맞아요. 파주라든지 네. 광주 경기도 네. 광주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뭐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저는 경매라는 툴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네. 되게 리저너블하다. 네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완전 대세 상승기면 사실 뭘 사도 오르잖아요. 우리가 2020년, 21년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사실 경매로 안 사도 됩니다. 뭐 그냥 매매로 사도 다 오르는데 어렵게 경매로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서울에서도 완전 핵심지 위주로만 오르고 있지. 서울도 외곽은 뭐 그렇게 막 상승이 많이 없고 경기도권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게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불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 뭐 대선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좀 약간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비교적 살짝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이유를 좀 바라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요소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매매된 금액에서 나는 팔고 더 싸게 팔 거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경매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경매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운의 영역이다. 네, 여러 번 해봐서 그냥 운 좋게 낙찰 받아야지만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네, 오늘 제가 예시로 막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경쟁을 더 줄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너무 특수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소송을 가서 내가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물건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또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송까지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만 금방 미리 좀 단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위주로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경매 실력이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경매를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경매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되게 좋은 무기로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차 경매 투자자이면서 네. 청년 경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경스터입니다. 경스터님. 네, 참고로 저는 92년생입니다. 왜 92년생을 강조하시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네.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20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이제 흑역사가 있거든요. 경매 관련돼서. 예, 엉뚱한 학원에 가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을 먼저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4,600만 원을 날리게 되었거든요. 우선은 제 경매 시작 전에 제가 왜 지역주택 조합을 사기 당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날짜는 여기 19년 9월에 제가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을 했고요. 네. 가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당일날 네. 제가 저희 부모님과 번동 중흥 1단지를 임장을 갔어요. 네. 네, 임장을 가서 여기를 지인이 여기 괜찮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투자금이 한 2억 넘게 들더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임장만 간 거죠. 그래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님이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네. 그럼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첫 사기였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당연히 잘 되지 않았고요. 저는 조합에 나가게 되었고요. 좀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총 2,600세대를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인 이유가 실제로 승인 난 건 1,500세대가 승인 났는데 1,000명을 더 모집을 한 거죠. 네. 아마 그 1,000명은 집도 못 구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을 조합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할 마음이 없었던 거네요. 그쵸. 알고 보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주택조합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때가 19년도니까 약간의 상승장 시기였습니다. 근데 4,6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역시나 안 됐고요. 네. 또 재밌던 게 여기 인천 주안인데 분담금을 내라고 조합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분담금을 한 몇천만 원 더 내야 된다. 여태까지 모은 조합비는 다 썼다. 그 돈이 200억에서 300억인데 땅 매입도 한 10%밖에 못했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죠.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인 이유인 거죠. 그럼 가입하고 얼마 만에 분담금을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한 작년에 분담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4,600 없어도 잘 산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분담금 때문에 제가 탈퇴를 하게 된 거죠. 4년 정도 걸렸네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 나왔으면 한 2천만 원만 날리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그 분담금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분양가가 3억 정도였는데 분담금까지 내면은 신축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게 되었죠. 좀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이 지역주택 조합 때문에 경매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좀 얻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주택에서 갑자기 경매로. 경매를 설명드린 이유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택 조합을 돈을 내고 나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내기 전에는 뭐 인터넷 상에서는 뭐 잘 안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절대 안 되는 구조라는 걸 깨닫고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경매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코인을 샀어야지. 저는 연봉 지금도 3천이에요. 지금도 3천. 네, 실수령 이제 250을 받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230 정도 받은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시선에서 바라본 부동산 전망이라는 부주제를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요즘 20대들도 알아요. 부동산은 서울 핵심지에 있는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경기도 핵심지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선은 앞으로 쭉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은 그 핵심지를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 불려 나가면서 핵심지로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연봉 3천에 부동산 투자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렇죠.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낮은 직장인들은 경매 공부를 통해서 그 제2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통해서 경기도 핵심지에 집을 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주로 하시는 게 빌라입니까? 저는 빌라, 물론 아파트도 하지만 빌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제가 연봉이 낮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적어서 빌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빌라는 이게 지금 많이 시장이 망가지기도 했고 최근에 뭐 사기다 하락장이다 해서 근데 빌라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포인트로 하시는지 경매를.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빌라는 안 팔린다가 커요. 안 팔리는 빌라가 사실 많긴 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팔리는 빌라는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 경매 초반에 입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천 썩빌,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빌라를 많이 집중하는데 저는 약간 좋은 빌라를 실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고 바로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재개발이 묻어있는 빌라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투룸은 잘 안 팔리거든요. 투룸이 안 팔리지만 서울은 그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서울이 재개발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땅을 사려고 많이 투자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물건을 저희가 전세를 맞춰서 바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빌라 경매 물건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전세 사기 때문이에요. 네. 전세 사기 말하기 전에 제가 보증보험 얘기를 잠깐 해주려고 하는데 네.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데 예전에는 20년, 21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50%로 전세를 보증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2억 2천에 보증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2억짜리 빌라를 2억 2천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니 월세보다 그 전세 이자가 훨씬 저렴하니 청년들이 실제로 이 신축 빌라를 많이 전세로 거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집주인이나 이 전세 사기꾼들은 이 집을 처음부터 매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2억짜리 집을 2억 2천에 전세를 맞추면 2천만 원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집주인 좀 나눠 가지고 전세 사기꾼들 좀 나눠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 나눠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년들이 시세 파악이 잘 안 되는 신축 빌라를 많이 입주했고 그 물건들이 다 경매로 쏟아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집주인, 전세 사기꾼들은 집을 처음부터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물건 중에 좋은 물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2억짜리 집인데 2억 2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경매 투자자들은 한 2억 2,500에 사야 돼요. 원칙상으로. 그런데 그 집이 3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는 초기 재개발이 갑자기 생긴 경우 그 집이 시세가 한 3억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 물건을 한 2억 3천에 사서 3억에 되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고등학교 동창. 동창 그 좀 알려준 빌라인데 22년도 때 이것도 단독으로 2억 353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네. 네. 22년도면 네. 진짜 그렇죠. 시기가 안 좋은 시기긴 해요. 정말 최악.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단독이었다. 최근에 매도했거든요. 아직 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2억 9천만 원에 매도했거든요. 저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는 거죠. 초기 재개발이 묻어 있고 실투자금은 3천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2억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1억 8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랑 수리비 좀 들어서 3천도 안 들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9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경매 투자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세입자가 맞춰지던가요? 이 집도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 임차인도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은 본인 돈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줬다. 얼마에 맞췄어요? 지금? 1억 8천에 맞췄습니다. 2억짜리를? 네. 와. 실투자금은 3천만 원도 안 들었죠. 저는 이런 투자를 좀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소액인데 재개발이 묻어있고 재개발이 잘 되면은 수익이 크고 재개발이 좀 안 돼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못되고 해도 한 8천 이상은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8천에서 이제 세금 내겠지만. 아니에요. 요때 잔금날이 23년 1월 11일입니다. 이때가 딱 비조정지역이 승인 난 뒤에 잔금을 냈기 때문에 2년 보유를 해서 완전 비과세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동창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소고기 좀 얻어 먹었습니까? 소고기를 얻어 먹었고요. 네.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좀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까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물건 괜찮다. 입찰해봐라고 해서 이 물건 낙찰 받았고 2억 9천에 6월 2일 날 잔금을 받고요. 소고기도 얻어 먹었죠. 친한 친구였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동창 경찰인 친구예요.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였으면 아까 그 지주택 소개해줬을 텐데. 그쵸. 네. 사이가 좋으니까 그쵸. 이렇게 돈 벌 수 있게 또 도와주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제 지인들한테 이런 물건들을 많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다음 물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가
이건데요. 독산동. 네, 독산동에 있는 빌라고요. 빨간 글씨기도 해요. 빨간 글씨인데, 그러네요. 네, 빨간 글씨인데 요 대항력이 임차인에 있는 물건을 잘 풀었고, 사실 이 집의 시세는 2억 5천 정도 해요. 독산동 3룸 화장실 하나인 빌라는 2억 5천인데 저희는 2억 1,353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네. 저는 제가 지역주택 조합으로 돈을 좀 사기 당하면서 투자법이 좀 바뀌었는데 네.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투자를 하면은 돈을 잃지 않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2억 5천짜리를 2억 1,300에 낙찰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거든요. 저희 회원 낙찰 사례인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묻어있기 때문에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요. 잘 안 돼도 돈 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더 좋고 그쵸.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재개발 잘 되면은 한 2억 정도는 더 오르겠죠. 근데 재개발 안 돼도 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다. 그런데 저희 회원분이 이 회원분도 사실 그 연봉이 좀 낮으신 회원분이신데 이걸로 끌고 가고 싶겠죠. 왜냐면 재개발이 잘 되면은 한 4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저희 회원분이 끌고 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개발 투자할 때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돈을 묻어놓고 몇 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회원분이 이 당시 때 28살이었어요. 저희한테 왔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빌라를 뭐 몇 달 만에 바로 팔아서 6,300만 원 정도, 6,100만 원 정도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바로 매도를 했고요. 사실 매우 아깝죠. 더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게 분명한데 그렇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서 아까 말한 대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돈을 조금씩 불려서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화곡동. 네, 요거는 제 동생으로 네, 투자를 했는데 친동생. 네, 참고로 제 친동생은 01년생이에요. 아. 네,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이 친구가 제 동생이 좀 빠르게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와서 투자를 했고요. 01년생도 부동산을 하는 시기가 됐구나 지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남들보다 스타트가 좀 빠르죠. 내가 01학번들하고 선배들하고 학교 다녔었는데. 예. 물론 제가 좀 많이 도와줬겠죠. 낙찰을 1억 7,500에 받았고요. 네. 모아타운 많이 아세요. 모아타운은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 좀 애매해요.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제가 임장 갔을 때 네. 화곡동 투룸 시세가 한 2억 정도 해요. 2억 정도 하는데 낙찰은 1억 7,500에 받았으니까 한 2,500을 벌었죠. 그리고 월세를 맞췄는데 대출 받아서 월세를 5천에 50에 맞췄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서 실투자금은 영원히 들었어요. 오히려 한 800만 원 정도 풀피를 만든 투자 사례였고요. 네. 근데 현재 시세는 모아타운이 좀 애매하니까 한 2억 2, 3천인데 여기가 그 조합 동의율이 한 77%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아타운 조합 설립이 된다면은 아마 2억 5천에서 한 3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물건이고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네. 저한테 오는 그 회원들이 돈이 좀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월세를 맞추면은 돈이 플러스가 된다. 이 맞추기 전에 한 30%, 낙찰금의 한 30%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워낙 연봉이 작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들면은 좀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적은 투자금 가지고도 운이 좋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이 재개발 투자고요. 운이 안 좋아도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빌라 많이 팔려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빌라가 팔려요? 뭐 네. 이런 느낌이죠. 네. 항상 듣는 말이에요. 빌라가 왜 팔릴까요? 근데 사실 빌라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안 팔린다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팔린 물건을 사놓고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반지하 본인이 사거나 엘베 없는 5층을 사거나 아. 네, 그런 빌라는 당연히 안 팔리죠.
근데 저는 사실 서울 빌라 투자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 이유가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중위값이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죠. 그런데 직장이 서울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 출퇴근은 너무 힘들고 그냥 여기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분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는 돈이 어차피 못 모아. 어차피 아파트는 못 사. 그 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준신축, 엘베에 있는 준신축 빌라. 그런데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런 빌라만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을 고르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잘-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무주택자의 경우 한 본인 투자금이 한 20%에서 30%만 갖고 있으면은 대출은 잘 나오고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많이 붙었어요, 입찰자가. 네. 보시면 11명이나 붙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잘 받은 겁니까? 2차 그렇죠. 11명이 붙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네.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이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그 대항력 포기면 허그가 이거를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말은 첫 번째, 공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네. 전세 임차인이 사셨는데 그분에게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그러면 공실이겠죠. 돌려줬으니까 그분은 이사를 나가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세 2억이라고 하면은 낙찰자는 선순위 세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한 2억 500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허그 대항력 포기를 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쓰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감정이 2억 6,500에 나와서 한 90% 정도 선에서 2억 3,800에 낙찰을 받았고요. 네. 대출은 한 80% 정도 나왔고요. 이 물건을 언제 낙찰 받았냐면 25년 3월 지난달에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은 3월 28일 날 납부를 했고요. 이 물건을 언제 팔았냐면 사실 계약은 잔금 치고 한 일주일 만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 허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금 치고 허그에서 비밀번호를 받아서 개문을 하는 게 원칙인데 간혹 옆집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옆집에서 왜 알고 있지?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옆집에서 비밀번호를 인계받아서 잔금 치기 전에 부동산의 물건을 쫙 내놓은 거죠. 쫙 뿌린 다음에 공실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리고 매도는 2억 7,200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익이 한 3,400 정도 났죠. 그쵸? 3,400 정도 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크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매매사업자를 이용해서 그 종합소득세 비율은 20% 구간이라 세후 수익은 한 1,500 정도 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건을 낙찰 받은 지 한 달 만에 매도를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1,500을 벌었으면은 저는 연봉이 3,000이잖아요. 네. 단기간에 제 연봉 6개월치를 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횟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네. 횟수를 1년에 4채만 하면은 1년에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 신분 상승을 하는 거죠. 고 소득자의 길을 택하는 거죠. 저는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 한 7년 차이기 때문에 집을 사실 한 20채 정도를 사고 팔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연봉을 잘 보지 않아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대출을 받을 때만 제 그 연봉을 서류 갖다 내는 그쵸. 생각을 하고 그 투자자의 길을 걸은 거죠. 지금은. 대신 사실 요즘 젊은 친구분들 사실 대기업도 대부분 다 주 5일제예요. 주 5일제고 제가 한 7년 정도 토요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토요일만 경매 공부 꾸준하게 하면은 1년에 제가 봤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4채에서 5채 정도 낙찰을 받거든요. 그분들 대부분은 고소득자라도 연봉 이상 그 부동산 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딱 직장인이면 한 4채에서 5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한 2달, 3달 사이클로 하나씩만 좀 해도 그쵸. 꽤 괜찮거든요. 괜찮죠. 매우 좋죠. 연봉 3천은 보지도 않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제가 빌라를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경쟁이
좀 적어서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경쟁이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고요.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좋아합니다. 아파트 좋아요. 아파트 좋고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은 그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차라리 소액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갖고 주식 넣고 또 까먹고 이러지 그쵸. 말고 네. 차라리 이렇게 좀 두세 달에 하나씩 돌려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팔리는 금액이 뻔해요. 뭐 엘베에 있는 준신축 빌라는 2억 5천이면 금매고 매수자들이 막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독산동도 잔금 치기 전에 매도했잖아요. 집이 워낙 좋고 가격이 쌌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경매는 어느 정도 빌라여도 팔리는 빌라는 팔린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빌라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긴 했거든요. 아하. 네,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투자를 했는데 멋집니다. 네, 25년 2월에 제가 5억 9,765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네. 행신 우리가 아는 그 행신이죠? 그렇죠. 저희 일산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를 매도를 토요일 날 했습니다. 4월 14일인데 네, 토요일 날 가계약금만 받았고요. 네. 계약은 16일 7시에 하러 가요. 그런데 이 한 케이스를 통해서 새 전수익 한 7,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세후로도 한 3천만 원이 넘겠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런 투자도 가능하다. 잘 받으셨나 보네요. 왜냐면 지금 입찰이 9명이나 되고 그쵸. 아파트다 보니까 수익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물건이기도 하고 특수 물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 물건도 특수 물건이긴 해요. 그래 뭐 빨간 글씨가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뜨긴 합니다. 이 물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말로만 대항력이고 실제로는 대항력이 없는 물건인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셔서 입찰 인원이 좀 적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항력인 임차인이 누구였냐면은 남편분이었어요. 부부 관계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관리사무소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이분 누구냐? 이분 남편분이다. 라고 손쉽게 알아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6억 전에 5억 9,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6억 7,500에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 요즘 연봉을 거의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 한두 개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한 번에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연봉 안 보면 네. 회사도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긴 한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사실 하루에 경매지 한 1시간만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만 임장 가면은 충분해요. 1년에 뭐 저희가 뭐 10개씩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취득세 중과가 아직까지 안 풀렸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2채밖에 못 해요. 한 채 팔리고, 한 채 더하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아니, 직장 다녀야지. 좀 사람이 좀 루틴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경매지 보는 시간 대부분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좀 뭐라고 하는 편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경매 투자해라. 가능하니까요. 회사 가기 싫잖아요. 그쵸. 저도 좀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회사 가기도 싫은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소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장 다니는 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최진곤 대표님이 해주신 말인데 네. 앞바퀴 뒷바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연봉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토요일만 집중해도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본인 일도 집중을 해서 앞바퀴, 뒤바퀴를 둘 다 키우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군 대표님을 제일 좋아하시나 봐요, 후랭이 TV에서? 전 최진곤 대표님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 많이 좋아하세요? 최진곤 대표님이 좀 바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바른 말씀? 네. 약간 팩폭을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팩폭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앞바퀴, 뒷바퀴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 항상 직장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대표님. 직장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해라. 네. 뭐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로도 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투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20채 이상 사고 파셨지만 지금 그러면 주택 수는 지금은 없죠. 저는 지금 무주택자 전략을 통해서 사고 사고 팔고 팔고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렇게. 네. 올해만 벌써 지금 하나 팔고 있는 건 용인 한 채 팔고 있습니다. 네, 용인 한 채 팔고 있고 요 집은 팔렸기 때문에 한 채를 팔고 있죠. 네. 돈이 없어서 실거주할 힘이 없어요, 사실. 돈이 있어야지 돈을 좀 깔고 앉잖아요. 저는 투자금이 좀 적기 때문에 사고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15%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중소기업을 다니겠죠. 네. 그리고 중위소득이 한 3천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저도 3천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그 연봉 3천만 원으로 집을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많이 굴렸거든요. 네. 저와 같은 분들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웬만한 대기업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돈이 없으신 분들 대신 좀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했으면 해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면은 뭐 한두 채만 낙찰 받아도 웬만한 대기업 소득을 넘기거든요. 이런 전략을 취하면은 누구나 주부도 뭐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다니는 뭐 직장인 분들도 저 정도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게 대기업 갈 준비해서 취업 준비해서 대기업 가는 것보다 경매하면서 좀 평범한 직장 가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 대표님은 대기업 다니는데 근데 저희 대표님은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것도 좀 메타인지긴 한데 학창 시절에 저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사실. 못했으니까 대기업을 못 간 거예요. 근데 못 간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사업을 하면은 뭐 통계를 보면 90%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부동산 경매의 경우 평범하게 사시는 우리 직장인이 웬만한 대기업 소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고 메타인지적인 사고인 거죠. 안 되는 거를 너무 바라보는 건 꿈과 희망이에요. 차라리 현실에 맞춰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담인데요. 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진군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아,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댓글과는 또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상 네. 편지가 최진권 대표님이 좀 많이 공감이 돼요. 엄청 좋아한다. 네, 최진권 대표님 제가 많이 존경하는데 강의를 듣거나 뭐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해주셨지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최진권 대표님은 제가 좀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뭐 적은 소액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지금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셔서 저 그 얘기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천안 뭐 분양권 투자도 하셨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전략을 좀 공개를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